인적 공제를 보겠습니다. 나올 확률이 굉장히 높은 주제입니다. 인적 공제. 나의 부양가족으로 인해서 소득이 줄어드는 형태의 공제입니다. 좀 구조가 복잡해서 차근차근 하나씩 볼 거예요. 아까 배웠던 비과세나 분리과세는 좀 간단한 편에 속합니다. 인적 공제를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 이야기를 해야겠죠. 받아야 세금을 걷으니까. 일단 우리 부양가족이라고 말을 하는데 제일 중요한 전제는 생계를 같이 해야 돼요. 생계를 같이 해야 돼요. 네, 법 공부를 할 때 이런 게 좀 어려운데 생계를 같이 해야 된대요. 그럼 뭐 그런갑다 하는데 그럼 뭐가 생계를 같이 하는 건지 알아야 되잖아. 사실 좀 애매하죠. 그래서 법 공부할 때 기본적으로 판례 공부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그 문구가 무슨 뜻인지 어떻게 알아? 그럼 이미 판결이 났던 걸 토대로 그럼 이건 이렇게 해석하는 건가 보지? 이렇게 공부를 하게 되는 건데 근데 우리는 뭐 그렇게 사례를 내진 않으니까 실제로 그 법 공부 쪽 뭐 변호사나 법무사 이쪽은 사례를 내거든 문제를. 근데 우리는 뭐 그런 건 아니죠. 그냥 어느 정도로 해석하시면 되냐면 내 부양가족이 내 돈으로 먹고 살아요 정도. 그러니까 내 돈이 없으면 이 사람은 굶어 죽어요. 이 정도가 생계를 같이 한다예요. 그럼 보통 내 자녀들, 조그마한 애기들이나 뭐 늙은 부모님 이 정도 생각하면 되겠죠. 아니 뭐 전업주부도 마찬가지죠. 배우자가 전업주부다 하면 내가 돈을 줘야 사니까 이 정도 느낌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냥 형식적으로 하는 말이에요. 생계를 같이 한다. 그래서 뭐 내 소득에 의존해서 생활한다 정도로 정리를 할게요. 그럼 근데 또 문제는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의 범위가 다 달라요. 사람마다 뭐가 생계를 같이 하는 건지 또 정해놨어. 그걸 한번 볼게요. 일단 좀 그림부터 좀 보겠습니다. 본인 있고 배우자 이게 가장 기본적인 틀이니까. 물론 본인만 있을 수도 있는데 보통 배우자까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같이. 이때 본인에서는 본인 기준으로 위쪽, 아래쪽, 옆쪽이 있거든요. 위쪽은 직계 존속이라고 합니다. 존속. 존자는 노풀존입니다. 노풀존. 뭐 지존 이런 거 할 때. 노풀존. 직계는 위, 아래만 말합니다. 저는 엄마 아빠 이름 직계 일촌 이렇게 써놨거든요. 이름 써놓고. 그럼 할머니 할아버지는 직계 이촌이에요. 마디가 두 개니까. 엄마 아빠는 일촌이고. 옛날에 사이월드 할 때 일촌 이런 게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일촌은 사실 엄마 아빠랑 자식밖에 없어요. 그렇게밖에 안 돼. 일촌 구조가. 그럼 여기서 직계 존속은 엄마 아빠 할머니 할아버지 다 포함돼요. 존속이라 그랬으니까. 일촌이라고 말 안 했죠? 직계 존속. 그럼 아래쪽은 직계 비속이겠죠. 낮을 비속어 할 때 존댓말 이렇게 하면 되는데 존경어, 비속어 이런 말 있죠. 높임말, 낮춤말 이렇게 낮을 비. 직계 비속은 마찬가지로 1촌, 2촌 다 되기 때문에 내 자식은 1촌이고 손자, 손녀는 2촌이죠. 다 됩니다. 그런 걸 아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할머니, 할아버지까지 되는구나. 그럼 한 명당 150이잖아요. 그럼 손자, 손녀 다 부를 수도 있지 뭐. 자, 그리고 옆에도 있죠. 옆에 형제, 자매. 네, 저는 엄마 아빠는 번호가 직계 1촌이고 여동생 한 명 있는데 걔는 반계 2촌이에요. 직계가 아니면 다 반계거든요. 곁방자 써가지고 그러니까 옆에 있는 애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제는 2촌인데
엄마 아빠 거쳐서 하나 가기 때문입니다. 하여튼 뭐 그래요. 그러니까 형제 자매는 이게 그러니까 이걸 뭘 이해하셔야 되냐면 그 민법 체계를 좀 따르는 것 같은데 그 영향력이 다릅니다. 가족마다. 그러니까 엄마 아빠는 엄청난 영향력으로 보는 거예요. 직계이기 때문에. 근데 형제 자매는 좀 별 볼 일 없어요. 그러니까 좀 그런 느낌이 있어요. 이촌이기도 하고 심지어 반계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거를 어떤 느낌으로 봐야 되냐면 데칼코마니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 초딩 때 하는 거 있잖아요. 이거 물감 찍어서 반 접는 거. 쫙 펴면 똑같이 돼 있죠. 왜냐면 배우자도 있겠지. 배우자도 다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건 똑같이 안 적고 그림만 할게요. 그러니까 이 그림을 머릿속에 떠올리시면 돼요. 인적공제 받을 때. 그럼 인적공제 대전제가 뭐냐? 이 그림에 속해야 돼요. 이 그림에 속해야 돼요. 그럼 속하지 않는 사람 한번 볼까요? 왼쪽 위 대각선. 삼촌. 삼촌 뭐 이모. 이런 사람 안 돼. 왜? 직계 존속의 형제자매니까. 직계 존속의 형제자매니까. 대각선 안 돼요.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이모랑 같이 살아도요. 이모가 내 생계를 같이 해도 내 돈으로 살아도 안 돼. 범위 안 들어왔으니까. 이미 너무 멀잖아요. 이모는 삼촌이죠. 이모는 할머니까지 가서 와야 되니까. 외할아버지 외할머니 가서 와야 되니까. 그 다음에 또 있어요. 조카는 형제 자매의 직계비속이죠. 안 돼. 대각선 안 돼요. 대각선은 일단 나가리. 그냥 안 돼. 대각선 볼 필요도 없습니다. 이 그림을 먼저 이해하셔야 돼요. 위, 아래, 옆. 그리고 너도. 나도 너도. 그럼 나중에 이렇게까지 되죠. 우리 엄마 아빠 그리고 장인어른, 장모 뭐 이런 식으로 같이 다 끌어올 수 있다는 거야. 내 그 가족 바운더리에 있으니까. 이게 그냥 되는 거예요. 되는 거. 그러니까 배우자의 직계 존속도 돼요. 배우자의 형제 자매도 되겠고 이런 식으로 됩니다. 근데 이게 첫 번째 전제. 그럼 여기서 이모 걸러지고 조카 걸러지죠. 안 되는 게 바로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 동그라미 돼 있는 사람들이 생계를 같이 해야 된다는 거지. 이모는 생계를 같이 해봤자 안 되니까. 이제 글씨 써야 되니까 좀 지울게요. 간단하죠?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생계를 같이 하는 거냐? 그러면 아까 그 그림에서 본인이랑 가장 친한 사람을 찾아야 돼요. 일단 본인은 무조건 150만 원 받고 시작해요. 그러니까 나는 나랑 사니까 항상. 그러니까 150은 그냥 가요. 원래 누구나. 근데 그 그림에서 제일 친한 사람 배우자죠. 그러니까 만약에 여러분이 결혼을 뭐 하셨거나 하게 되면은 엄마 아빠보다 더 자주 보잖아요. 그러니까 배우자가 제일 친해. 그리고 자녀가 있다면 자녀도 그만큼 친하겠죠. 배우자랑 자녀가 제일 친하다고요. 그럼 1단계가 배우자랑 직계 비속을 묶는 거예요. 여기서 직계 비속은 뭐 주로 자녀를 말하겠죠. 뭐 손주까지는 잘 안 가겠죠. 그리고 이 직계 비속에는 그 입양자도 포함이 됩니다. 당연한 말이겠죠. 입양을 한 아이도 내 아이니까 당연히 포함된다 보시면 되고요. 이 사람들은 어떻게 보냐면 무조건 생계를 같이 하는 걸로 봐요. 뭐 무조건 있으나 마나 한 말이지만 강조하는 거죠. 이거
중요한 단어 있죠. 중요한 말 본다. 간주죠. 이 말은 뭐냐면 그러니까 같이 살든 말든 이 말이지. 살든 말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만약에 내가 기러기 아빠다. 그럴 수 있죠. 뭐 자녀랑 엄마랑 같이 막 영국에 유학 보낸 거예요. 그럼 같이 안 살죠. 근데 배우자 직계비속이죠. 생계를 같이 하는 것으로 봄. 같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주겠다는 소리야. 그다음에 두 번째 직계존속. 그 다음에 직계존속이죠. 보통 배우자랑 사이 틀어지면 엄마 아빠 찾아가지 않나? 그러니까 이순위 직계존속. 네, 안타깝지만 그렇게 되네요. 이제 부모님도 멀어지는 시기 오죠. 직계존속은 어떻게 되냐면 그대로 문구로 말씀드리면 주거 형편에 따라 별거중일 때는 보는데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주거 형편에 따라 별거중이면 같이 사는 것으로 본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럼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해봐요. 이제 그 부모랑 자녀랑 같이 살다가 이제 요새는 뭐 자녀 한 30 이 정도 되면 나간다고 쳐봐요. 그게 당연하죠. 같이 사는 게 당연한 건 아니잖아요. 그럼 그냥 만약에 부모님이랑 나랑 따로 살면은 그게 주거 형편에 따라 별거중인 거예요. 맞죠? 그러니까 그냥 써놓은 것 같아요. 할 말 없어서 그냥 된다 보시면 돼. 직계도. 그러니까 주거 형편에 따라라는 말은 있어요. 그 문구가 나올 수는 있겠지. 주거 형편에 따라 별거중이다. 주거 형편에 따라 별거중이면 생계를 같이 하는 것으로 본다예요. 생계 같이 하는 거다. 근데 이걸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니까 그냥 다 되더라. 그냥 원래 따로 사는 게 정상이니까. 근데 예외가 있어요. 안 되는 게 하나 있어요. 부모님이 해외에 살면 안 돼요. 그러니까 직계존속이 해외 거주하는 건 안 돼. 네,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문구가 나올 거니까 뭐 나오면 그냥 그런갑다 하시면 돼요. 그냥 생계 같이 하는 걸 봐주고 외국 산다 그러면 빼주면 되고. 자, 이제 3번입니다. 3번은 동거가족이라고 나와 있는데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아까 그림 그려놨는데 그럼 그 그림에서 배우자랑 직계비속을 1순위로 뺐어요. 그 다음 2순위가 직계존속이에요. 그럼 동거가족은 누구지? 형제자매밖에 없죠. 형제자매란 뜻이겠죠. 네, 뭐 이렇게 됩니다. 그냥 구분을 그렇게 해놨어요. 그냥 기타 등등이지. 그러니까 원래 이 동거가족에는 같이 사는 이모, 조카도 포함이 될 테지만 근데 인적공제 대상은 아니지. 그러니까 동거가족엔 들어가겠으나 인적공제 대상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별로 의미가 없죠, 결과적으로. 그러니까 의미가 있는 동거가족은 형제자매밖에 없다는 소리예요. 형제자매만 동거가족이란 건 아닙니다. 의미를 찾다 보면 형제자매밖에 안 남는다 이거지. 겹치는 걸 찾아야 되잖아요. 여기서는 그 문구가 좀 복잡한데 그 막 실제로 나온 게 취학 이렇게 나오고요. 취학. 솔직히 뭐 써야 되나 싶긴 한데. 질병의 요양.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상, 사업상 형편 이런 거 나오거든요. 형편 2로 나간 거는 생계 오케이 이렇게 되는 건데 근데 저는 이런 거 공부할 때 외우는 걸 진짜 싫어해가지고 외우는 걸 정말 싫어하거든요. 그러니까
영단어 외울 때 진짜 미칠 것 같은데 근데 이런 거는 그래도 우리나라 말이고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저는 이걸 읽어봐요. 읽고 공통점을 찾는 거예요. 공통점. 그래서 저는 이걸 묶어서 이렇게 말해요. 어쩔 수 없이 취약. 내가 내 자녀가 서울대 붙어서 서울대 갔어. 그럼 여기서 출퇴근할 순 없잖아요. 통학할 순 없잖아. 그럼 가야 되죠. 어쩔 수 없죠. 그러니까 아토피 때문에 뭐 저기 공기 좋은 데 가야 돼. 어쩔 수 없죠. 일 때문에 가야 된대. 어쩔 수 없죠. 발령 났대. 그럼 어떡해요? 그럼 야 너 생계 같이 하는 거 아니야. 넌 박하잖아요. 그럼 어쩔 수 없이 갔다는 증거만 되면 오케이 같이 해줄게. 이런 느낌인 거지. 됐죠? 뭐 어쩔 수 없이 나가 있으면 오케이.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돼요. 첫 번째 인적공제 받으려면 그 그림에 들어가야 된다. 그림. 첫 번째가 그림. 두 번째가 생계를 같이 해야 돼. 생계를 같이 하는 걸 범위. 그러니까 거기서 여기 2번에서 1번에서 이모랑 조카가 걸러졌죠. 그러니까 여기까지 의미가 없지. 따라올 의미가 없지. 그 다음에 세 번째 또 가겠습니다. 세 번째가 이제 나이랑 소득이에요. 나이 소득을 봐요. 그 부양가족에. 왠지 생각해보세요. 지금 인적공제를 해주는 이유부터 생각해야 돼. 그러니까 인적공제를 왜 해주냐. 네가 그 가족들을 데리고 있음으로써 소비가 많이 늘어날 테니 그에 응당한 세금을 깎아주겠다는 취지 아닌가요? 근데 그 부양가족이 걔 갑부예요. 완전 우리나라 탑5 갑부예요. 그럼 그 사람 때문에 내가 돈을 쓸까? 안 쓰겠죠. 오히려 내가 받겠지. 그러면 그런 거는 해주면 안 되지 않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소득을 보겠다 이거지. 맞죠? 그러니까 소득이 없어야 맞죠 원래. 그러니까 1단계 그림 안에 들어가냐. 그러니까 1단계는 너랑 친하냐 이거예요. 안 친한데 갑자기 데리고 오지 말라 이 말이에요. 이모랑 너 통화 몇 번이나 한다고 데리고 오냐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럼 일단 이모 조카 뺐죠? 1단계에서. 그 다음 2단계 네가 아무리 친해도 그래도 뭐 엄마 아빠랑 친하다지만 그 같이 안 살면 안 되지 않아? 이런 느낌인 거지. 그냥 2단계는 별로 의미 없죠. 2단계에서 걸러지는 거는 엄마 아빠 해외 거주밖에 없잖아요. 그냥 형식적 절차지 이거는. 그냥 확인만 할게 이런 느낌이고. 그러니까 이게 중요하죠. 부모님 해외 거주. 이건 안 되니까. 그 다음 3단계가 여기까지 통과했으면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국세청은 해주기 싫다고 생각하면 돼. 그러니까 그림 안에 들어가. 그리고 너 진짜 같이 사는 거 맞아? 그것도 통과했대. 또 해주기 싫잖아요. 그럼 너 소득 말해봐. 소득. 싫으니까 계속 물어보는 거지. 안 해주겠다는 뜻이에요. 자, 이제 소득으로 갈 겁니다. 그리고 이 인적공제는 두 개로 나눠지거든요. 기본공제랑 추가공제 이렇게 나눠집니다. 기본공제, 추가공제. 이게 여기서 기본공제가 3단계인 건데 그냥 뭐 용어를 생각해 보시면 만약에 여러분이 고깃집을 가요. 고깃집을 가면 보통 첫 주문은 2인분 이상 뭐 이런 거 써있죠. 그러니까 1인분만 시키지 마라 이거죠. 수지가 안 맞으니까. 그럼 내가 가서 2인분을 시켰어요. 혼자 가가지고. 그럼 기본이죠. 이게 기본으로 시킨 거예요. 근데 1인분 더 먹고 싶은 거예요. 그럼 여기서 1인분 추가 될까요? 되겠죠. 2인분 시킨 게 있는데. 그럼 그건 추가예요. 이 차이를 아시면 돼요. 그러니까 추가를 한다는 건 이미 뭐가 있단 소리죠. 거기에 붙인다는 소리잖아요. 그럼 1인분 추가되죠. 그럼 1인분 기본은 안 되지.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추가 공제를 받고 싶으면 기본 공제를 받은 상태로 와야 돼. 기본 공제를 안 받았는데 추가 공제만 받을 수는 없단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앉아가지고 저 1인분 추가할게요. 그럼 아니잖아요. 그럼 추가가. 그건 안 돼. 이거 받은 사람만 받을 수 있어요. 근데 안 받을 수도 있겠지. 그래서 이 기본 공제에서 보는 게 나이 소득이에요. 여기가 가장 큰 벽입니다.
나이랑 소득을 보는데 근데 또 이게 사람마다 달라요. 나이 소득을 또 보는 게. 그래서 그 요건을 충족 여부를 따져보겠습니다. 요건 충족 여부. 이게 좀 말을 어렵게 하니까 많이 나오는 건 알아두시면 좋은데요. 여부라는 말 많이 쓰죠. 여부. 여부 뜻은 그렇다 아니다입니다. 그렇다 여 아니다 부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냐 아니냐가 여부예요. 그럼 요건 충족 여부는 요건 충족을 해야 되냐 안 해도 되냐거든요. 맞죠? 그러니까 충족을 해야만 하는 거야 아니면 안 해도 되는 거야 이거 따지는 거예요. 그럼 또 이제 기준이 다른데 여기서는 또 기준이 달라요. 그러니까 본인부터 갑니다. 근데 본인은 사실 의미가 없는 게 일단 제가 본인 거는 무조건 150 받고 시작한다 했잖아요. 그럼 그걸 착안하면 돼. 본인은 무조건 해준다며. 그러면 나이 요건이랑 소득 요건을 충족해야 되니? 이렇게 물어봤을 때 아니? 이러면 되죠. 아니 뭐하러? 나는 난데? 이렇게 돼야 되니까 그러면 그 답은 나이 요건 충족을 할 필요 없다. 소득 요건 충족할 필요 없다. 이렇게 해석하셔야 돼요. 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할 필요가 요건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거 해석 잘해야 돼요. 저는 아니까 이렇게 쓰는데 여러분 이거 똑같이 쓰면 나중에 무슨 말인지 모릅니다. 문장으로 쓰셔야 돼요. 그러니까 본인 150 공제 받으려면 나이 요건 충족 안 해도 됨, 소득 요건 충족 안 해도 됨. 그러니까 결론은 무조건 소득 공제 해준다.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요건이 필요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사실 저건 의미가 없지만 지금 이거 이해시키려고 쓴 겁니다. 본인 거는 그냥 할 이유가 없잖아요. 저절로 되니까. 그다음에 본인 다음에 배우자가 나와요. 그러니까 이 소득 나이 요건으로 넘어오니까 아까 그 생계를 같이 하는 거랑은 다르죠. 동네마다 법이 다를 테니까. 그러니까 2단계 생계에서는 배우자랑 직계 비속을 묶었었는데 여기선 따로 온 겁니다. 배우자가. 그럼 여기서도 이제 배우자의 의미는 친하다는 뜻이죠. 본인 다음으로 친한 게 배우자일 테니까. 자, 그럼 배우자는 어떻게 되냐? 이걸 좀 의미를 파악을 해볼게요. 지금 나이랑 소득 요건을 본다 그랬잖아요. 그럼 이 중에 더 중요한 게 뭔지 생각해봐요. 소득이 더 중요하죠. 아까 말했잖아요. 내 부양가족이 돈이 다 많아. 그럼 내가 이 사람들 때문에 돈 쓸 이유가 없는걸? 그럼 인적 공제 안 해줘. 이렇게 가야 되죠. 그러니까 소득이 제일 중요할 거 아닙니까? 그럼 나이는 왜 물어보냐? 참고하려고. 나이가 3살인데 막 부자일 확률이 적으니까 3살이면 소득도 적겠지 뭐 이런 도로 보완적으로 보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소득 자체가 나이 자체가 메인은 아니지. 소득이 메인인데 소득은 분명히 나이에 영향을 받을 거다라는 정도의 추정이겠죠. 배우자는 나이 요건을 보지 않아요. 하나 빼주는 거지. 그러니까 배우자는 조금 프리한 겁니다. 그리고 같이 사는데 뭐 나이까지 보냐. 그래도 소득은 볼게. 소득은 중요하니까. 배우자 소득 많으면 안 돼. 이 소리예요. 얘는 소득 요건을 충족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생각해야 돼요. 그럼 소득 요건을 충족한 게 뭐냐? 소득 요건을 충족했다라는 말은 돈이 없다라고 해석해야겠죠. 내 부양가족이 돈이 없어야 내가 이 사람한테 돈을 쓰고 소득공제 받는 거 맞죠? 네, 그렇게 해석하셔야 돼요. 네, 그 다음에 나머지 이제 부양가족인데 기타 부양가족은 다 보겠죠. 다 보는 게 정상이니까.
여기서는 직계 비속을 조금 등한시하네요. 직계 비속을 그냥 기타로 빼버렸으니까 네, 이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그럼 이제 그 기준을 알아야겠지. 나이랑 소득. 일단 나이는 좀 쉬워요. 나이 요건. 얘는 추가는 아닌데 지금 자리가 없어서 지금 추가는 안 하고 기본만. 자, 나이 요건은 20세 이하 20세 이하 또는 60세 이상입니다. 20세 이하 60세 이상 당연히 만 나이입니다. 한국 나이 아니고 만 나이입니다. 6월 1일부터 뭐 적용된다고 하는데 저는 바로 적용하긴 했는데 네, 그 적용된 나이에 만 나이. 그러니까 만 나이는 그거죠. 지금 2023년이니까 2023년에서 여러분 연생 그냥 빼는 거. 그리고 생일이 안 지났으면 한 살 더 빼죠. 지났으면은 딱 그거고 그게 만 나이예요. 그럼 왜 그런지 볼까요? 그러니까 이 나이는 우리 그냥 사회 통념상 사회적 약자의 나이 아닌가요? 20세 이하 뭐 60세 이상 좀 약간 약한 나이. 그러니까 좀 소득을 창출하기 힘든다고 보는 거지 그냥. 그 사실과 별개로. 왜냐면 뭐 아역 배우 모델도 있을 테고 뭐 시니어 모델도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도 있는데 그냥 정해놓은 거예요 그냥. 그래서 결론은 여기에 해당이 돼야 되냐 이건데 그럼 한번 볼게요. 본인은 나이 요건 충족 안 해도 되죠. 그럼 내 나이 상관없지. 배우자는 상관없죠. 그러니까 원래는 20세 이하 60세 이상만 되는데 그럼 내 배우자가 30세예요. 그럼 그렇다고 안 해주면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배우자는 나이 보지 마. 그러니까 무시한다는 소리입니다. 무시. 근데 소득은 보겠다. 그럼 이제 나머지는 직계 비속 형제 자매들은 보겠다고. 그럼 거의 안 돼요. 거의 안 돼. 그러니까 만약에 여러분 부모님이 근로소득자라고 한번 가정을 해봐요. 그럼 여러분이 여기에 포함이 되나 생각해봐. 거의 안 될 거예요. 그쵸? 20세 이하인 사람이 잘 없으니까 여기 아무도 없죠? 그러면 안 돼. 그럼 여기서 나가린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우리는 부모님의 부양가족이 될 수 없겠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돼. 차라리 부모님이 나의 부양가족이 되는 게 빨라요 이제. 부모님이 60세 이상이 되는 게 더 빠를 수 있겠죠 이제. 그런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서로 관계를 생각해 보는 거야. 그러니까 나는 부모님의 부양가족이 아니고 부모님은 뭐 곧 되거나 전 아직은 아니거든요. 그럼 곧 되겠네 이제. 네, 그런 내용이에요. 나이 쉽죠? 쉽잖아요. 20대, 60세. 근데 이하 이상입니다. 20세까진 되는 거야. 까지는. 그리고 또 이거 하면 생각해야 될 게 있어요. 만약에 4월 1일이 생일인 사람이라고 합시다. 좀 억울하겠네요. 4월 1일 생일이면. 지금 4월 돼가니까. 그러면 이 사람은 나이가 2배예요. 한 해. 왜냐면 생일 지나기 전에 나이가 한 살 적고 여긴 한 살 더 많으니까. 그러니까 이때 만 나이 먹는 거 맞죠? 만 나이가 상승하잖아 이때. 그러니까 생일 느린 친구들은 나랑 연생이 같아도 나이가 다른 일이 생기는 거죠 이제. 그러니까 만약에 뒤에 12월 1일인 애가 친구가 있어요 같은 연생이. 그러면 나는 4월 1일에 한 살을 먹죠. 근데 얘는 안 먹었으니까 내가 한 살 많죠. 일시적인 차이가 생기잖아요. 근데 이걸 이해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러면 나이를 언제로 할 거냐가 중요해지죠. 1월 1일로 할래? 12월 31일로 할래? 정해줘야겠죠. 12월 31일입니다. 그러니까 뒤에 거 나이. 그러니까 여러분이 올해도 여러분 생일 지나면 나이 한 살 먹죠. 그 나이 기준으로 하겠다고. 만 나이 한 살 먹기 전 나이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당연하죠. 이거 아니고 이거 쓰겠다고. 그거예요. 그 기준으로 20세 이하. 그러면 만약에 얘가 생일 지나기 전에 만 20세였어요.
내 생일 지나고 만 21세가 된 거야. 그럼 얘는 돼요? 20세 이하인가요? 아니잖아. 그럼 안 돼. 뒤에 걸로 보니까 19, 20이면 되겠지. 네, 요거는 이제 상식의 범주라서 개인적으로 이해를 좀 해주시고요. 근데 어차피 문제에서 말하는 나이가 이 나이예요. 12월 31일 기준이지. 굳이 두 개를 말하진 않겠죠. 왜냐면 다 생일이 있으니까. 생일이 반드시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지난 뒤라고 생각하면 돼요. 네, 그렇게 하고 이제 소득이 중요해요. 소득. 나이는 아무것도 아니고요. 소득 요건 이게 중요해요. 왜냐면 나이를 어려워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니까. 소득 요건은 뭐라고 돼 있냐면 소득 금액 100만 원 이하입니다. 소득 금액 100만 원 이하. 되게 간단하죠? 근데 항상 이 안에서 숨은 의미를 찾아낼 수 있어야 되거든요. 숨은 의미를 찾아볼게요. 두 가지 찾을게요. 첫 번째, 소득 금액이다. 소득 금액이다 라는 말은 소득이 아닙니다. 소득 금액이다 라는 거의 의미는 소득이 아니라 소득 금액이다 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생각해 볼게요. 소득에서 뺄 거 빼면 소득 금액이죠. 소득에서 필요경비랑 소득공제 빼면 소득 금액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밑에 걸로 보겠다고. 위에 게 아니라 밑에 거. 위에 거 100만 원이면 좀 너무 빡세지 않나요? 위에 거 1년에 100만 원 벌었다 그러면 좀 그렇잖아. 그래서 일단은 소득 금액이라는 뜻의 소득이 아니라 그 조금 봐준다 이 말이죠. 조금. 두 번째, 소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득. 그러니까 소득세의 소득. 그럼 소득이 뭐냐? 소득이 8개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뭔 말하는 거냐면 종합소득금액도 아니고 소득금액이라고 그랬잖아. 종합소득금액은 소득금액 6개를 합친 거죠. 그럼 소득금액은 소득이 2배, 사근, 연기, 퇴, 양 이렇게 있잖아요. 그럼 그 소득금액 다 합친 게 소득금액 아니에요? 8개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정확히는 종합소득금액, 퇴직소득금액, 양도소득금액이지. 그러니까 두 가지 뜻 이해해야 돼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소득금액이 뭐냐면 이게 좀 쓰기 힘들어 너무 많아서 종합소득금액 더하기 퇴직소득금액 여기에 양도소득금액 이렇게 3개. 그러니까 8개지 이게. 왜냐면 이게 6개니까. 6, 1, 1, 108개. 그럼 이걸 강조하는 이유는 보통 종합소득금액이라고 생각을 해서 많이 틀려요. 왜? 보통 종합소득금액이니까. 하지만 퇴직 양도 무시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종퇴양 다예요. 종퇴양. 이렇게 찾아냅니다. 그럼 요거는 그냥 법상으로 나와 있는 말인데 이제 또 의미를 찾아야 돼요. 의미. 그러니까 결론을 한번 내볼게요. 인적 공제를 해주겠다라는 거는 소득이 적으면, 그러니까 나의 부양 가족이 소득이 적으면 네가 네 돈을 부양 가족한테 퍼줄 테니까
소득공제를 해주겠다라는 의미잖아요. 그럼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 소득이 적어야 되는 거죠. 그럼 이제 그냥 적다 하면 얼마나 적은지 모르니까 내가 얼마나 적어야 되는지 기준을 정해줄게, 이렇게 가는 거지. 항상 의미 부여를 하셔야 돼요. 그냥 외우면 의미가 없다 그랬죠? 그럼 원래는 어떻게 돼야 되냐면 원래는 빵원이어야 돼요. 맞나요? 그러니까 이렇게 기준을 정하고 시작해야 된다고. 얼만큼 적어야 소득공제 해줄 거예요? 아, 당연히 돈이 없어야지, 이렇게 하는 게 맞죠? 돈을 안 벌어야 맞잖아. 아, 근데 저는 그냥 그 인형 눈깔 붙이고 그러는데 그 정도는 봐줄게, 이렇게 가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0으로 시작을 했다가 인형 눈깔 붙이는 사람은 그 사람은 해줘야 될 것 같은데 조금 올려주겠지, 조금. 그러니까 그렇게 올려준 게 100, 이렇게 생각해야지. 그 이상은 안 돼. 인형 몸통 붙이는 건 안 돼, 눈깔만 돼, 이런 느낌이지. 알겠죠? 솔직히 100 하면 뭐 얼마겠어요. 인형 눈깔 붙이면 100은 벌겠지. 1년 내내 붙이면요, 그 정도만 봐주겠다고. 그러니까 그 의미를 부여하셔야 되지, 그냥 100만원 100만원 이러면 안 돼요. 의미를 모르잖아. 그 문제를 못 풀어요. 그러니까 원래 안 해줄라 그랬는데 100만원까지 봐줄게, 이렇게 가야 돼요. 근데 이게 소득이 아니라 소득 금액 더 봐준 거지, 좀 더. 근데 8개 다 더해라. 그럼 이건 좀 안 봐준 거야. 6개 보는 것보다 8개 보는 게 더 안 좋은 거잖아. 더 많아지니까. 어차피 뭐 거의 없긴 할 텐데 이런 의미를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100만원 이하여야 돼. 그럼 이게 또 원칙이고요. 예외가 또 있어요. 원칙입니다, 이거. 예외가 있겠죠, 그러면? 예외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입니다. 이게 예외예요. 예외, 허용이라고 볼 수도 있고요. 한번 생각을 해보죠. 자, 이때 첫 번째 생각해야 될 게 소득 금액이었단 말이에요. 소득 금액. 그 다음에 두 번째 예외는 총급여액이죠. 급이 맞나 보세요. 급. 얘는 소득 금액이죠. 얘는 총급여액이에요. 얘는 근로소득이죠. 급이 안 맞아. 얘는 소득 금액, 얘는 소득이잖아요. 그러니까 기준이 다르다고 지금. 동네가 달라요. 그러니까 이 금액도 같을 수가 없겠지. 똑같은 100, 500이 아니죠. 얘는 근로소득입니다. 소득. 얘는 소득 금액이고, 제가 중요하다 말씀드렸던 거예요. 급이 다르니까. 그러니까 레벨이 다르잖아요. 위에 건지 아래 건지. 그럼 기준을 좀 맞춰줘야겠죠. 그러면 소득 금액을 소득으로 역산하는 방법은 없어요. 왜냐면 8개의 소득이 다 다르잖아. 빼주는 방법이 다 다른데 어떻게 역산할 거예요? 그러니까 결과만 알 수 있지, 얘는. 근데 얘는 아직 가공을 안 했죠. 그럼 가공할 수 있죠? 어떻게? 70% 빼주면 되죠. 그래서 외워야 된다고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기준을 외워야 했던 이유는 공교롭게도 근로소득공제의 첫 번째 구간과 예외가 일치하니까 그래요. 그럼 그대로 갖다 쓰면 되죠. 그대로. 총급여액 500 이하는 봐줄게, 이 말을 한 거야. 나 어디서 봤는데? 하고 500 이하는 70% 빼주던데? 이렇게 가죠. 그러면 이 총급여액 500만 원이 근로소득 금액 150만 원이랑 같다라는 걸 알아야 된다는 소리잖아요. 레벨을 맞춰주라고. 이거는 근로소득 금액 150만 원이랑 똑같네? 이렇게 가야죠. 여기서 똑같은 거의 기준은 총급여액 500만 원이랑
근로소득 금액 150만 원이 똑같은 거예요. 이하는 아닙니다. 여기까지가 딱 이거지. 500이 150인 거지. 그 뒤에는 그냥 붙이는 거지. 이하라고. 자, 그럼 다시 생각해 볼게요. 이게 어떤 효과가 있는 건지. 그러니까 우리가 100만 원, 150만 원을 왜 정했는지는 알 수가 없어요. 쥐들 마음 아니에요? 1000만 원 해도 되잖아. 200 해도 되고. 그러니까 100과 150은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없는 범주거든요. 하지만 100과 150의 방향성은 이해할 수 있죠. 올랐다 내렸다 정도 이해하는 거 아닙니까? 그럼 한번 보세요. 원래 빵원만 해주려고 그랬지. 빵원만 해주려고 했어요. 왜냐면 소득이 없어야 된다며. 소득이 없는 사람만 내가 세금 깎아줄게 이렇게 했죠. 그러니까 내 부양가족이 소득이 없을 때만. 근데 인형 눈깔 붙여서 100만 원 벌었대. 아니 뭐 그 정도는 봐줄게 했죠. 근데 얘는 어떻게 되냐면 얘는 8개죠. 8개 다 합쳤잖아요. 근데 얘는 뭐냐면 8개 중에 근로소득 딱 하나밖에 없는 거야. 근데 대부분이 그렇죠. 저도 그랬었어요. 8개 소득을 10번은 해놨는데 근로소득밖에 없는 거야. 그런 사람 태반이죠? 그럼 우린 다 예외인 거지. 그럼 그런 사람이 대부분 많잖아요. 그러면 국세청 불쌍하게 봐요. 그러면 아 걔는 남일 안 해주면 돈 못 벌겠네. 그럼 좀 더 봐줄게. 이렇게 올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굿이죠. 그러니까 의미 부여를 하셔야 돼. 이게 방향이 어떤 걸 의미하는지. 그냥 올랐다 내렸다가 아니라 내가 가치를 판단을 해줘야 된다고. 아 그럼 우리 입장에서는 좋네. 받을 확률이 높아지잖아요. 100보단 150의 확률이 높지 않습니까? 그럼 얘가 배려를 해줬구나. 근로소득밖에 없으면 불쌍하니까. 이 정도로 보시면 되지. 그러니까 원칙은 8개 중에,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근로소득이 아닌 것들이 있을 때, 그러니까 근로소득 플러스 다른 게 있거나 2개 이상일 때죠. 근데 얘는 근로소득만 있을 때 예외. 이거 내기 좋지 않나요? 그럼 총급여 500 이러다가 500이면 100이야 아니야 이러고 틀리겠죠? 근데 우리는 바로 머릿속에 150이니까 근데 예외니까 된다. 그럼 총급여 600은 안 되겠죠? 이렇게 찾는 거예요. 400은 되겠죠? 그러니까 이게 기준선이잖아요. 딱 기준선이잖아요. 그러니까 넘으면 안 되고 낮으면 되는 거지. 그래서 소득 기준은 2개를 보셔야 돼요. 상황에 따라. 근데 본인은 아예 안 받죠. 근데 나머지 가족은 다 봐야 되니까 중요하지. 이게 중요한 겁니다. 누가 나이 때문에 어렵겠어요? 소득 때문에 어렵지. 그러니까 소득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게 또 중요한 이유가 지금 인적공제 하고 있잖아요. 제가 그냥 포괄적으로 물적공제라고 말씀드렸죠. 물적공제. 그 카드랑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그럼 걔네들도 나이 소득 보거든요. 똑같이 쓰지 않을까? 왜냐면 다르게 인적공제랑 물적공제 기준을 달리 해버리면 서로 피곤한 거 아닌가요? 서로 힘들잖아. 그러니까 이걸 그대로 갖다 쓸 거기 때문에 중요하다는 거죠. 네, 이렇게 해서 그거까지 해버립니다. 추가 공제까지. 그러니까 사실 기본 공제가 제일 어려워요. 근데 추가 공제는 시간이 애매한데 요거는 내일 해서 붙여놓을게요. 내일 여기 영상에 붙여놔야겠네.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내일 추가 공제 말씀드릴게요.